지난 이야기. 선조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원균을 구하기 위해 출전한 이순신과 전라 좌수군. 이순신은 옥포에서 적을 무찌르며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게다가 뒤이어 하포, 적진포에서도 적을 무찌르며 승세를 이어가는 이순신. 이로써 이순신은 해로를 통해 보급을 하려던 일본군의 계획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데요. 그러나 아직 육지의 상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초라한 행렬. 선조의 필한 행렬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센 비가 내려서 행렬은 전부 물에 빠진 생쥐 마냥 쫄딱 젖어버렸고, 애초에 출발할 때도 100명이 채 되지 않았던 호종 인원은 갈수록 이탈자가 많아져 점점 수가 줄어만 갔죠. 백성들은 필한 행렬을 보며 나라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니 우리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임진강을 건너며 말하길, 저기 강을 건너진 못하게 배를 전부 불사르고 혹여 관청을 헐어 뗏목을 만들 수 있으니 청사도 전부 불태워버리도록 하라 라면서 오로지 지살 궁리만 하느라 바빴죠. 행렬은 밥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었습니다. 파주 목사가 임금께 드릴 음식을 미리 준비해뒀는데 임금을 호위하는 아전과 군사들이 이를 보자마자 먹어치워 버렸는데요. 그렇게 4월 30일에 한양을 떠난 임금의 초라한 행렬은 5월 1일 저녁이 되어서야 개성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개성에 당도하자마자 또다시 이사내를 탄핵하는 관료들. 영의정 이사내는 종묘 사직을 버리고 파천을 주장했으므로 죽음으로 다스려야 하옵니다. 아니, 파천을 막지 못한 건 영상이나 좌상이나 똑같은데 어찌 영상만 갖고 그러는가? 파천에 대한 논의는 전부 이사내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처벌이 불가피하옵나이다 전하. 류성룡이 한사코 외침이 없을 거라 주장했기 때문에 이리도 방비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 허니 이사내와 류성룡을 모두 파직토록 하라. 또한 국난의 정사를 논의할 자가 필요하니 정처를 복귀시키도록 하라. 그렇게 동인의 영수였던 류성룡과 이사내가 파직되고 서인의 영수 정철이 복귀하면서 서인은 어느 정도 힘을 회복하게 되죠. 이 와중에도 붕당으로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맞추려 하다니 역시 붕당의 왕 선조답죠. 선조는 5월 2일 하루를 개성에서 쉰 다음 3일이 되자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7일에 이르러서야 평양에 다다르게 되죠. 해유령 전투. 한편 한양을 점령한 일본군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설마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센고쿠 시대의 상식에 따르면 영주가 영지를 버리고 떠난다는 건 사무라이로서의 긍지조차 내버리고 영지를 내어주는 거나 다름없었기에 설마 왕이 수도를 버리고 떠날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죠. 이때까지 일본군의 목표는 선조를 사로잡고 조선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엔 조선을 전초기지로 삼아 명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였는데 선조가 도망쳐버리니 이걸 어찌해야 할지. 게다가 일본 병사들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순 없었습니다. 4월 13일에 부산에 상륙해서 5월 3일에 한양에 입성할 때까지 장장 20일간 거의 쉬지 않고 걷고 싸우고 했으니 더 이상 걸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겠죠. 게다가 이순신의 출현으로 해로가 막히면서 해로를 통한 보급조차 끊기자 일본군은 어쩔 수 없이 한양에서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 어차피 선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재정비를 마친 일본군은 이번에야말로 선조를 사로잡기 위해 다시 한번 북상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고니시와 가토는 서로 자기가 선조를 잡겠다며 평안도로 진격하려 합니다. 둘 다 끝까지 포기하질 않자 결국 제비뽑기로 결정하기로 하는데요. 제비뽑기 결과 고니시가 이기면서 고니시는 평안도로, 가토는 함경도 쪽으로 나아가게 되죠. 앞서 선조가 한양을 떠나며 도원수 김명원과 부원수 신각에게 한강 방어를 맡기고 유도대장 이양원에게 한양 방어를 맡겼죠.
그러나 일본군이 도강을 시도하자마자 김명원과 한강 방어군은 한강을 포기하고 도주해버렸고요. 이때 부원수 신각은 김명원과 함께 있지 않고 자기 병사들과 함께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멀리서 한강이 뚫린 걸 보더니 김명원을 돕지 않고 그냥 한양으로 가버리는데요. 그러곤 한양을 지키던 이양원과 함께 양주까지 후퇴해버리는 신각. 얼마 후 소수의 일본군이 근처에서 약탈을 하곤 양주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근처에 매복해 있던 신각이 튀어나와 일본군 70여 명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승리를 쟁취한 신각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조정에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정에서 전령이 오는데요. 그런데 전령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죄인은 어명을 받들라. 죄인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오? 죄인 신각은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전장에서 도주한 죄로 사형에 처하라는 명이오. 그렇게 신각은 변명조차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데요. 알고 보니 김명원이 한강을 버리고 도망하면서 신각이 없음을 알아채고는 마치 한강 방어군의 패주가 신각 때문인 것처럼 보고를 올린 겁니다. 신각이 명을 듣지 않고 제 병사와 함께 도망했기에 어쩔 수 없이 군을 물릴 수밖에 없었나이다. 김명원의 보고를 받은 선조는 패전의 책임이 신각에게 있다 생각해 그에게 처형을 내린 건데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신각의 승전보가 도착하자 선조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곧장 군관을 내려보냈지만 이미 신각은 처형을 당한 뒤였습니다. 이 신각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전시 상황에 전황 파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처형을 명한 선조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또 다른 데선 선조가 도망친 장수를 처형하지 않았다고 그를 나무라기도 하죠. 또한 이 사태가 전적으로 김명원의 책임이라 볼 수도 없는 게 실제로 신각은 한강에서 상관의 명을 무시하고 자기 부대를 독단으로 움직인 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오합지졸로 이루어진 군대라 통솔이 어려운데 부원수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니 도원수 김명원 입장에선 그 죄를 묻는 게 당연하죠. 따라서 이 사태는 전황이 꼬여서 발생한 오해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진강 전투. 한강에서 패배한 김명원은 임진강에 이르러 조정에 장계를 올립니다. 그러자 선조는 김명원을 팔도 도원수로 임명해 경기도와 황해도의 군사를 모아 임진강을 지키라 명하는데요. 그렇게 병력 1만 5천을 모아 임진강 앞에 진을 친 김명원. 얼마 후 가토와 2만여 명의 일본군이 임진강가에 당도했으나 배가 없어서 강을 못 건너갑니다. 앞서 선조가 임진강을 건너자마자 일본군이 못 건너오게 배를 전부 불태우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렇게 일본군의 발이 묶이자 김명원은 이대로 지키며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적에겐 배가 없기에 쉽사리 강을 건너오지 못할 테니 이대로 굳게 지키며 시간을 벌도록 하자. 그렇게 김명원은 임진강을 굳게 지키며 열흘이나 적을 묶어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막을 걷더니 퇴각하기 시작하는 일본군. 그러자 김명원의 부하들 중 몇 명이 그의 명을 어기고 강을 건너 일본군을 공격하려 하는데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강을 건너 적을 쳐부숩시다. 이때 부장 중에는 신립의 동생 신할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을 닮아 싸울 땐 용맹하나 전략엔 밟지 못한 사람이었죠. 신할보다 더 큰 문제는 한응인이었습니다. 선조는 김명원에게 임진강 방어를 맡기면서도 한강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김명원의 소극적인 성격이 적과 싸우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따라서 김명원보다 20살이나 어린 한응인을 그의 부장으로 보내면서 그에게 독단 지휘권을 부여합니다. 너는 김명원의 지휘를 따르지 않아도 되니 독단으로 군사를 지휘하라. 때마침 임진강에 당도한 한응인은 신할의 의견에 동의하며 당장 적을 쳐부수러 나가자고 합니다. 아니, 적이 저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뒤를 치지 않고 뭐하는 겁니까? 우리의 임무는 임진강을 지키는 것이지 적을 쳐부수는 게 아니다. 아니, 이렇게 지키고 서 있기만 하면 전쟁이 끝납니까? 적을 쳐부숴야 전쟁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전하께서 제게 상관의 명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셨으니
제 병사들은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뭣들 하느냐? 당장 강을 건너지 않고. 그런데 한응인의 병사들은 압록강에서 징발된 병사들이라 여태 쉬지 않고 이동하느라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압록강부터 여기까지 쉬지 않고 걸어오느라 병사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내일 싸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한응인은 군사들이 싸움을 피하기 위해 꾀를 쓴다 생각해 본보기로 몇 명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군유를 어지럽힌 자는 이처럼 처형할 것이니라. 그러자 나이도 많고 전투 경험도 많은 유극량이 나섭니다. 만약 적의 퇴각이 함정이면 어쩝니까? 일단 병가를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신할은 유극량마저 배려하는데요. 군유를 어지럽힌 자는 처형으로 다스린다 하지 않았소. 내가 젊어서부터 지금껏 군의 몸을 담아왔건만 이제 와서 내 한 목숨 살자고 이러는 줄 아시오. 나란 일을 그르칠까봐 그러는 것 아니오. 알았소. 내 그대들 뜻대로 적을 치러 가리다. 그렇게 김명원과 한응이는 5천여 병사와 함께 임진강 북단에 남고 유극량과 신할은 1만의 병사와 함께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그때 조선군이 도강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군을 돌리더니 강을 향해 돌격하는 일본군.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이다. 유극량은 격렬히 저항했으나 결국 전사했으며 신할도 전사하고 1만의 조선군은 순식간에 괴멸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강 건너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나머지 군사들도 겁에 질려서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데요. 그렇게 일본군은 조선군이 타고 온 배를 타고는 유유히 임진강을 건너는데 성공하게 되죠. 패장 김명원과 한응이는 초라한 행색으로 조정에 당도했으나 아무도 그들에게 패전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남쪽 바다에선 그 사이 재정비를 마친 이순신이 다시 한번 적을 쳐부수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데